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6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봉건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집권국가의 등장과 교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이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서유럽 사회에서 진행된 사회 변화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것이라면 오늘은 그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을 텐데요. 어려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오늘은 곧장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4세기 초반 유럽 대륙과 지중해 영역의 상황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 시기 유럽은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끝나고 흑사병이 한창 창궐하기 시작하며 기존의 지방 분권적 봉건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기틀이 마련되는데요. 당연히 나라마다 변화의 양상이나 속도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천차만별인 유럽 각국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 수업 내용이 시간 순으로 잘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각국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중앙집권국가로 변화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십자군 전쟁과 봉건사회의 변화나 오늘 배울 중앙집권국가로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배울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의 개척이 사실 크게 보면 유럽에서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출현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주제에 따라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각국이 어떤 사건을 겪으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수업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수업 때보다 배울 내용이 많아 만만치 않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시 상황을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서유럽에서 왕권은 매우 약했습니다. 국왕은 명목상으로 주종제의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선 유력한 대제후들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 각국의 국왕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계기를 통해 점차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갖추어 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십자군 전쟁을 거치며 성지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교황의 권위가 추락했고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기사가 죽고 봉건 영주의 힘이 약화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각국의 국왕들은 교황의 간섭에서 점차 벗어나고 봉건 영주를 제압하며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상공업자들, 그러니까 시민계층이 국왕을 지원하고 나섭니다. 국왕 중심의 국가가 자신의 경제활동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적으로 국왕을 지원하거나 국왕의 관리로 봉사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왕은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상비군과 관료제를 확대해갔고 봉건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에서 행사하던 불입권을 회수하면서 전국에 걸친 사법권과 과세권을 확대해가게 됩니다. 물론 이처럼 기존의 지방 분권적인 봉건 체제가 흔들리며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각국이 처해 있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양상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그럼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영국의 경우인데요. 우선 당시 영국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섬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의 프랑스에도 큰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영주였던 윌리엄이 바다 건너 영국을 정복하고 세운 왕조가 우리가 살펴볼 13세기 영국 왕조의 뿌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영국 왕은 프랑스 영토 안에서 자신의 봉토를 늘리는 데 열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 왕과 많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백년 전쟁도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전쟁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정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영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13세기 초에 문제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존 왕인데요. 그의 별명은 바로 실지왕, 즉 땅을 잃어버린 왕입니다. 실지왕 존은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필리프 2세와 갈등을 겪고 혼인 문제 등으로 각종 실수를 연발하며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결국 앞선 왕들이 확보한 광대한 프랑스 영토를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존 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실추된 권위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비용을 조달하고자 무거운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프랑스에서 벌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채 영국으로 돌아왔고 더 이상의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반기를 든 귀족과 시민계층의 분노에 굴복하여 그들의 요구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215년에 승인된 대헌장이죠. 지금 보여준 내용이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는 대헌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헌장은 귀족과 시민계층 등 자유민의 권리를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에서는 국왕이 법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에 따라 국왕은 납세자나 그의 대표가 동의해야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의회주의의 전통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게 있는데요. 대헌장의 승인이 곧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입헌군주제의 시작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헌장의 승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헌군주제가 성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 중 하나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영국이 입헌군주제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후 영국에서는 성직자, 귀족, 각주의 도시의 대표가 참여하는 모범의회가 소집되었고 14세기에는 양원제 의회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단숨에 15세기 중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각국의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들만 콕 집어서 살펴보다 보니 시공간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우선 14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중엽까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는 100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100년 전쟁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중앙집권 국가 수립 과정을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서는 곧이어 장미전쟁이라 불리는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집니다. 왕위를 두고 내전을 벌인 요크가와 랭커스터가의 휘장이 각각 흰색과 붉은색의 장미였기 때문에 장미전쟁이라 불리는 것이죠. 이 전쟁은 결국 랭커스터 가문 유일의 왕위 계승자인 헨리 튜더가 요크 가문의 리처드 3세를 격파하며 끝났고 이로써 튜더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튜더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전에 영국 내 거의 모든 귀족들이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헨리 7세가 국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살아남은 귀족 가문은 전쟁 전의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귀족들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약해졌고 이로 인해 왕의 권력이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로써 영국에서는 장미전쟁이 끝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중앙집권 국가 수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한 인물은 필리프 2세입니다. 그는 앞서 배운 영국의 실지왕 존에게서 승리를 거둔 왕인데요. 제시된 지도를 통해 그의 치세에 얼마나 많은 영토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제후 세력을 누르고 프랑스 안의 영국령을 대부분 획득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갈등은 이어졌고 결국 14세기 중엽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갈등을 시작으로 10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약 120여 년간 이어진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는 잔다르크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프랑스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토대를 확고하게 마련합니다. 앞서 영국의 상황을 알아보면서도 100년 전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100년 전쟁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00년 전쟁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기존의 카페 왕조의 대가 끊기면서 반개였던 발로아 가문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그 첫 시작이 바로 필리프 6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어머니가 필리프 4세의 딸이므로 반개인 발로아 가문 출신의 필리프 6세보다 프랑스 왕위 계승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왕위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120여 년간이나 이어지며 훗날 100년 전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위 계승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이었죠. 현재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지방에 해당하는 플랑드르는 당시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죠. 이는 에드워드 3세의 선전포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전쟁의 중요한 빌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100년 전쟁 이전에 프랑스와 영국이 왕위 계승권이나 영토를 두고 치열하게 갈등할 만큼 서로 구분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백년 전쟁을 겪으며 서서히 정리되고 이로써 프랑스와 영국이 별개의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337년 시작된 백년 전쟁은 1453년 막을 내립니다. 사실 백년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100여 년 내내 전쟁이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주종제에 따라 봉건 영주와 기사들을 전쟁에 동원했지만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양국 사이에 휴전과 개전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 백년 전쟁은 몇 차례의 시기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쉽게도 이번 수업에서는 백년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 전부를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화면에 나온 지도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만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백년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영국이 프랑스를 상당히 압도했다는 점입니다. 전쟁 전의 영국령보다 1429년까지의 영국령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백년 전쟁이 종결된 후 프랑스 영토 내의 영국령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쟁 내내 줄곧 영국에 밀리던 프랑스가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명한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의 활약은 프랑스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1429년이 바로 잔다르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때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마저 영국이 점령할 정도로 영국은 프랑스를 압도하고 있었죠. 특히 당시에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에 따라 기존의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세자 샤르를 제치고 영국왕 헨리 5세가 다음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기로 했던 영국왕 헨리 5세가 먼저 사망하고 곧이어 기존의 프랑스 왕이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헨리 5세에 이어 영국 왕이 즉위한 헨리 6세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왕이 되는 것이겠지만 당황스러운 점은 당시 헨리 6세가 고작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했던 왕세자 샤를은 프랑스의 왕위를 차지하려는 영국과 그 지지 세력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국군의 공격에 밀려 오를레앙에서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종료되는가 싶은 상황에 등장한 것이 바로 잔다르크였습니다. 왕세자 샤를과 프랑스의 구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시골의 양치기 소녀였던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을 포위한 영국군을 물리치고 샤르를 왕위에 즉위시키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샤르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샤를은 잔다르크가 첩자나 마녀일지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결국 몇 차례의 시험을 거친 후 그녀에게 군사를 맡겼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에서 영국군의 포위를 뚫어냈을 뿐만 아니라 오를레앙 주변의 영국군 점령지를 탈환하고 연이어 영국군을 물리쳐냅니다. 그리고 대대로 프랑스 왕의 대관식이 열리던 랭스를 탈환하여 그곳에서 샤를의 대관식을 열 수 있게 하였죠. 이로써 샤를은 헨리 6세보다 먼저 대관식을 거행하며 프랑스 왕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했고 곳곳의 도시들이 샤를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잔다르크의 성공적인 활약으로 샤를은 프랑스를 다스리는 정식왕 샤를 7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잔다르크와 그의 수행자들은 프랑스 전역을 돌며 영주와 사람들에게 새로운 프랑스 왕 샤를 7세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영국군에 붙잡혀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지는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을 통해 백년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 마침내 프랑스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활약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백년 전쟁을 거치며 프랑스와 영국은 드디어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분리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왕이나 정치체계가 달라도 서로 딱히 분리되지 않았는데요. 프랑스 귀족이 동시에 영국 귀족이라거나 영국 왕이 프랑스의 넓은 영지를 가지기도 했었죠. 이러던 것이 백년 전쟁 이후 프랑스는 프랑스, 영국은 영국으로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인식이 왕실과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퍼지며 막연하게나마 프랑스인과 영국인이라는 정체성 또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봉건제 아래 어떤 영주의 백성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프랑스나 영국 왕의 백성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이런 인식의 전환은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백년전쟁 후기에는 전쟁에서 대포가 본격적으로 쓰이면서 성곽과 칼을 기반으로 싸우던 봉건기사 계급이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왕의 군대가 등장하여 왕권이 강화되기도 했죠. 여러모로 백년전쟁은 프랑스와 영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영국에서는 곧이어 벌어진 장미전쟁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촉진되었던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유럽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을 따라오느라 고생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유럽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독일과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독일과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정치적 분열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 지역은 오토 1세가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은 이후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통치하였는데요. 실제로 독일 지역은 봉건 제후의 세력이 강하여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수많은 지역으로 쪼개져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대대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은 독일보단 이탈리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교황과 수시로 갈등을 벌이며 문제를 일으켰죠. 그로 인해 독일 지역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통치력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3세기 후반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버리는 대공의 시대가 이어졌고, 14세기에 이르러 황제를 선출하는 절차와 선출권을 가진 제후의 권리를 확정하는 황금문서가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이 황금문서는 황제 선출의 선거권을 가진 7명의 제후가 선거를 통해 황제를 선출하도록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7명의 선제후들에게 재판권, 광산채굴권, 화폐주조, 관세징수 등의 특권을 부여해서 이들 선제후가 정치실권을 장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지역은 정치 분열이 계속 이어졌죠. 다음으로 이탈리아도 독일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도시국가의 전통이 남아있던 이탈리아에서는 교황령,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도시국가와 남부의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대대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이 로마 황제라는 명목으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 또한 이탈리아 지역의 분열에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던 시기에도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라 불리는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누린 경제적 번영이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경제적 번영이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을 촉진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그만큼 치열했을 테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베리아 반도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지중해를 중심으로 당시 정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 앞서 배운 이슬람 세계의 상황을 놓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지중해 세계에서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계에 밀리던 크리스트교 세계가 최초로 이슬람 세력에게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반격은 서아시아 지역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던 유럽의 서쪽 변방,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그 반격이 펼쳐졌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탄생하게 됩니다. 11세기경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이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을 다시 차지하려는 크리스트교 세력의 반격이 본격화됩니다. 이를 유럽의 입장에서 레콘키스타, 우리말로는 재정복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북부의 크리스트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을 차츰 남쪽으로 몰아내며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아라곤과 카스티아 등 강력한 왕국이 등장하는데요. 15세기 후반에는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하여 에스파냐 왕국이 성립합니다. 이후 이사벨과 페르난도는 이슬람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를 정복하며 재정복 운동에 종지부를 찍게 되죠. 참고로 이렇게 크리스트교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장악한 후 에스파냐는 이전부터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하던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추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이는 에스파냐가 재정복 운동의 결과 탄생한 국가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파냐는 이후로도 크리스트교, 특히 가톨릭의 수호자로서의 정통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편 포르투갈은 12세기에 카스티아로부터 독립하였고 15세기 후반 통일국가로 성장합니다. 이후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추진하여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여는 데 크게 기여하죠.
이제부터는 다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살펴볼 텐데요. 이를 위해 그동안 지방 분권적인 봉건 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속 지적했듯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이 결국 성질을 회복하지도 못한 채 실패한 데다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14세기 초에 교회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필리프 4세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성직자, 귀족, 평민의 대표로 구성된 삼부회를 소집하여 교황을 굴복시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이후 충격과 굴욕감으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사망하자 필리프 4세는 클레멘스 5세를 지원하여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했고, 새 교황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사실상 교황이 프랑스 왕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프랑스 국왕은 교황의 권위를 왕권을 신장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청이 아비뇽에 위치한 때를 교회의 역사에서는 아비뇽 유스라고 부릅니다. 약 70여 년간 이어진 아비뇽 교황청 시대는 교황이 로마로 귀환하면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로마로의 귀환을 추진한 교황이 사망하고 로마에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자 프랑스 지역의 추기경들이 이에 반발하며 아비뇽에서 또 다른 교황을 선출합니다. 이로써 교회의 대분열 시대가 전개됩니다. 이후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대립했죠. 이런 혼란 속에서 로마와 아비뇽에서 선출된 두 교황의 정통성을 모두 문제 삼으며 이들을 둘 다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와 아비뇽의 교황은 이 세 번째 교황의 선출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죠. 이로써 교황과 교회의 권위는 더욱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황과 교회의 위신이 추락하자 교회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며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둘은 성경의 권위가 교황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교황의 권위나 제도는 성경에 따르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성토했죠. 그만큼 철저히 교황의 권위를 비판하며 교회의 개혁을 주장한 것입니다. 당연히 교황을 위시한 교회 세력은 이런 주장에 반발했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이 제기한 교회의 문제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교회는 썩을 대로 썩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결국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콘스탄츠에서 종교회를 소집하는데요. 이를 콘스탄츠 공의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추기경과 200명 가까운 주교, 약 100여 명의 수도원장, 300명 이상의 신학 박사가 참석하여 교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후스를 화형에 처했으며 로마와 아비뇽의 교황을 폐위하고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하게 되었죠. 그동안의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고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신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로써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회의 대분열을 끝내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파와 급진파의 대립이 심해지며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으며 이러한 흐름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으로 화형을 당한 후스가 남긴 유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여 그가 실제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6세기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마르틴 루터가 위클리프나 후스와 마찬가지로 성서에 기초한 신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이 시작할 때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막상 접하고 나니 만만치 않죠.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리하다 보니 정신이 좀 없었을 겁니다. 특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백년 전쟁이나 교회의 대분열 같은 경우엔 따로 설명하긴 했지만 동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두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로 정리해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백년 전쟁과 교회의 대분열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존의 봉건적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했다는 점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3시간에 걸쳐 배우게 될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의 개척 또한 그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몇 시간의 수업을 거치면서 이전에 배웠던 중세의 봉건적 사회 질서가 동요하고 마침내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게 되죠. 아직도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봉건적 사회 질서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사회 변화와 그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전의 사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한동안 우리가 수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의식입니다. 또 괜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하네요. 이야기가 더 길어지기 전에 어서 정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